새벽 4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체온계가 39.2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 손이 떨려서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칼날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20회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으니까.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준비하고 나온 큰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얼굴색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는 관심도 없이. 미안하다, 곧 준비될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아이는 이미 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반찬까지 도시락에 담고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부엌에서 끌어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던 그가 잠깐 나를 돌아봤다. 얼굴이 좀 빨갛네.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아이들 아침을 차려줄까? 누가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할까?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침대에 쓰러져 누웠다. 해열제를 먹었지만 열은 계속 올라갔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이였다. 엄마, 체육복 챙겨줘. 깜빡했어.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간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났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체육복을 찾았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갔다. 집에 돌아와 다시 누워 있는데 둘째가 전화했다. 엄마, 학원비 입금 안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아, 미안. 지금 바로 할게.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해서 겨우 입금을 마쳤다. 오후 3시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장을 봐야 했다. 마트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3배는 멀게 느껴졌다.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도 어지러웠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담았다.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 큰아이가 요청한 새우, 둘째가 즐겨 먹는 과자까지.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어가면서 온몸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오후 6시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큰아이가 먼저 왔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 아직 요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다. 남편이 들어왔다.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니 TV를 켰다. 여보, 저녁 언제 돼? 둘째도 들어와서 가방을 던지며 물었다. 엄마, 저녁 안 해? 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39도가 넘는 고열에 하루 종일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가족들에게 받은 첫 인사는 저녁은 언제 되느냐는 질문이었다. 엄마 괜찮아? 오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기대했던 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아봐 주길 바랐다. 지금 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모두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반찬 별로네. 큰아이가 투덜거렸다. 엄마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아.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가족에게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를 요구하듯 내가 아프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것도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안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녁을 다 차리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열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엄마, 내일 김밥 싸줘. 소풍 가거든. 둘째가 말했다. 엄마, 와이셔츠 다림질 해도.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남편도 덧붙였다. 엄마, 나도 체육복 빨아줘. 큰아이까지. 모두 내일이었다.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열이 더 올라갔다. 40도를 넘었다. 몸이 너무 뜨거워서 이불을 걷어냈지만 추위에 다시 덮었다. 이상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어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파리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헝클어진 머리. 이게 나인가? 거울 속의 여자는 이름이 없었다. 그냥 엄마, 여보, 이모였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을까? 침대로 돌아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쳤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 누워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해봤다. 만약 내가 없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쌀 사람이 없다. 빨래를 할 사람도 청소할 사람도 장볼 사람도 없다. 저녁을 차릴 사람도 없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멈추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불편해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아플 수 있을까? 열이 오르내리는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엄마, 저녁은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다. 39도가 넘는 열에 쓰러져 있는 나에게 돌아온 첫 번째 관심이 밥이었다는 사실이. 새벽 5시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서 부엌으로 향했다. 또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밥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나는 결정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것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썼다.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내 분노를.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39도의 열에도 저녁을 차려야 하는 투명한 사람.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다. 나에게도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도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도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 내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일기장을 덮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희망이 생겼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도시락을 싸면서도 나는 달랐다.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으니까. 엄마, 도시락 고마워. 큰아이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내가 달라져서일까? 중요한 건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든 지 1시간째 나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적었다. 나는 누구인가?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이상했다. 내 이름을 쓰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줄이야. 이미선. 29년 전 출생신고서에 적힌 내 이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이름은 사라졌다. 결혼하면서 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됐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득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병원에서 이미선님이라고 부를 때? 아니면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미선아라고 부를 때? 그마저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미선이었다. 꿈도 있었고,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다. 그렇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 20살 때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작은 식당이라도 좋으니 내 요리를 사람들이 맛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요리학원도 다녔고 자격증도 땄다. 졸업 후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만남과 결혼이 그 모든 걸 바꿔버렸다. 꿈?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꿈 아닌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다. 그때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요리는커녕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다. 그 시간 동안 요리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다. 아이가 태어나고 밤낮 없는 육아가 시작됐다. 잠들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씻을 시간도 없었다. 요리사의 꿈은 더 멀어졌다. 엄마가 되면 다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 주변 사람들의 위로였다. 조금만 참으면 아이가 클 거고 그러면 시간이 생길 거라고 했다. 하지만 첫째가 유치원에 갈 무렵 둘째가 생겼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저귀, 분유, 밤잠 설치기. 내 시간은 다시 사라졌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기다려. 그러면 내 시간이 생길 거야. 남편의 말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아이들이 크면 분명 시간이 생길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클수록 오히려 더 바빠졌다. 학교 준비물, 학원 스케줄, 친구들과의 약속 등등. 내가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됐다. 엄마니까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아내니까 남편을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고, 며느리니까 시댁일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는 그 당연함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일기장에 또 적었다. 언제부터 내 꿈은 사치가 되었을까? 지난달 둘째 상담 때 일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볼까? 둘째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취미도 꿈도 없어요. 그냥 우리 뒷바라지만 해요.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우리 챙겨주는 게 전부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 아이조차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게 충격이었다. 나에게는 꿈도 취미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 그냥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평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취미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없었으니까. 아니, 있었지만 너무 오래 묻어둬서 기억나지 않았으니까.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머리는 성성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굽었다. 이 모든 게 언제 생긴 걸까? 나는 매일 거울을 봤는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 아, 맞다. 나는 거울을 보기는 했지만 나를 본 게 아니었다.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기 위해, 남편 넥타이를 매주기 위해 거울 앞에 섰을 뿐 정작 나 자신은 보지 않았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서랍을 뒤져 오래된 사진들을 찾아봤다. 결혼 전 사진들, 요리학원 다닐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 첫 직장에서 찍은 사진들. 그 속에 나는 눈이 반짝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웃음도 밝았고 표정도 활기찼다. 언제부터 그 빛이 사라졌을까? 결혼 후 사진들을 찾아봤다. 임신했을 때 사진,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점점 내 얼굴에서 그 빛이 사라져가는 게 보였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가장 최근 가족 사진을 봤다. 작년 명절에 찍은 것이었다. 나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 있었다. 아니, 조연도 아니었다. 그냥 배경이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엄마라는 배경, 남편 인생에서는 아내라는 배경, 시댁에서는 며느리라는 배경. 배경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어색하지만 그 자체로는 주목받지 못한다. 일기장에 크게 적었다. 나는 언제부터 배경이 되었을까? 생일을 생각해봤다. 올해 내 생일에 뭘 했지? 아, 맞다. 아무것도 안 했다. 가족들도 잊어버렸고 나도 그냥 넘어갔다. 생일 축하해. 이 말을 언제 들어봤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반대로 아이들 생일, 남편 생일은 어떤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한다. 케이크는 뭘로 할지, 선물은 뭘 줄지, 어디서 파티를 할지. 그런데 내 생일은? 엄마 생일은 언제예요? 작년에 큰아이가 물어봤다.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내 아이가 내 생일을 모른다는 게 7월 15일이야. 아, 그래요? 몰랐네요. 그리고 그해 7월 15일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아이도 남편도 나조차도 가족여행도 마찬가지였다. 어디를 갈지 정할 때 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가자. 내가 피곤하니까 가까운 곳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기준이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심지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됐다. 너무 오래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됐다.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색깔도, 좋아하는 계절도 모든 게 가족들 기준이었다. 냉장고에 늘 있는 음식들을 생각해봤다.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 큰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둘째가 좋아하는 과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다. 언제부터 내 취향이 사라진 걸까? 옷장을 열어봤다.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무채색 옷들 뿐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단조로운 옷만 입게 됐을까? 예전에는 빨간색도 좋아했고 노란색도 좋아했다. 화려한 원피스도 즐겨 입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그런 옷을 입으면 애들이 창피해라는 말에 점점 수수한 옷만 사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열어봤다.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친구들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다.
승진했어. 아이들 키우면서 카페 창업했어. 다시 대학원 들어갔어. 남편이랑 유럽 여행 다녀왔어.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엄마이면서도 아내이면서도 자신만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걸 나만 몰랐던 것이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스스로를 포기했다. 아무도 그러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랬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이들도 내가 꿈을 포기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단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는 분위기, 엄마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압력에 내가 스스로 굴복한 것이었다. 더 정확히는 그게 편했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실패할 위험도 없고 선택의 고민도 없고 그냥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다. 슬픔도 있었지만 화도 났다. 나 자신에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49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이미선으로 살겠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이미선으로.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자. 두 번째, 내 생일은 내가 챙기자. 세 번째, 거울을 볼 때 나 자신을 보자. 네 번째, 내 의견을 말해보자. 작은 것들이었지만 나에게는 혁명 같은 일들이었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울 보기였다. 이번에는 정말 나를 봤다. 주름진 얼굴도 지친 눈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봤다. 안녕, 이미선. 거울 속 나에게 인사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달랐다. 늘 하던 대로 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선택한 일이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큰아이가 말했다. 뭐가? 모르겠는데 그냥 달라 보여.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는 알아봐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서점에 갔다. 아이들 참고서를 사러 간 길이었지만 처음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도 골라봤다. 요리책이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 그 책을 펼쳐봤다. 새로운 레시피들, 예쁜 플레이팅, 다양한 요리법들. 보는 것만으로도 설렜다. 언젠가는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작은 꿈이었지만 다시 생긴 꿈이었다. 그날 밤 일기에 적었다. 나는 이미선이다. 꿈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을 수 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에 그 작은 공책을 펼쳤다. 처음엔 몇 줄 적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펜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배수구가 뚫린 것처럼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지은이와 준호의 도시락을 쌌다. 지은이는 김치를 빼달라고 했고 준호는 브로콜리를 빼달라고 했다. 둘 다 편식이 심해서 도시락 하나 싸는데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편은 아침에 일찍 나가는 날이라 간단히 토스트만 만들어줬다. 커피는 믹스 말고 원두로 내려달라고 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며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다. 어제 준호가 흘린 우유가 바닥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어서 바닥 청소까지 했다. 그러고 보니 준호는 우유를 흘리고도 엄마 바닥에 우유 흘렸어라고 말만 하고 갔었다. 닦아달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전에는 시장에 갔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딸기가 나와서 한 팩 샀다. 비싸긴 했지만 요즘 공부한다고 밤늦게 자는 딸을 보면 뭔가 해주고 싶었다. 준호 몫으로는 바나나를 샀다. 남편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도 몇 개 골랐다. 정작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시장에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이불을 널었다. 날씨가 좋아서 금세 마를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20해 전이 떠올랐다. 신혼 때 살던 작은 원룸. 그때도 이런 햇살 좋은 날에 빨래를 널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둘만의 옷이었다. 남편 옷, 내 옷. 그리고 가끔은 새로 산 예쁜 이불을 널며 행복해했다. 여보, 우리 집 빨래 냄새 참 좋지 않아? 남편이 빨래 냄새를 맡으며 웃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는 어떤 세제를 쓰냐며 자랑스러워했었다. 작은 일에도 행복했고 남편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고마워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였을까?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 신혼 2년 차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밤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그런데도 남편 아침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하면서도 부엌에 서서 계란을 구웠다. 괜찮아? 그냥 내가 사 먹을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때부터였나? 내가 모든 걸 당연하게 떠맡기 시작한 게. 지은이가 태어나고 준호가 태어나면서 일은 점점 많아졌다. 새벽 수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 목욕시키기. 남편도 도와주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건 언제나 나였다. 엄마가 하는 게 더 잘하네. 엄마 손이 더 익숙하잖아.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부턴가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학교 준비물, 숙제 챙기기, 학부모 모임까지 모든 게 내 역할이었다. 남편은 당신이 더 잘 아니까라며 모든 걸 나에게 맡겼다. 그러는 사이 나는 점점 투명해졌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엄마라는 역할만 남았다. 점심 후 잠시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과 지은이,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고 나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휴가지를 정할 때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준호가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바다로 정했다. 나는 산이 좋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바다를 원하는데 엄마 혼자 산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휴가 내내 나는 요리를 했다. 펜션에 가서도 끼니는 내가 챙겼다. 다른 가족들은 바다에서 놀거나 게임을 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쌌다. 엄마 고생 많았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게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관례적인 인사였을까? 휴가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휴가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우리 엄마는 여행 가서도 계속 요리만 했어. 진짜 별로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 딸에게는 별로인 것이었다니. 오후 4시 지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엄마 배고파? 뭐 없어? 냉장고를 열어서 오늘 산 딸기를 꺼내줬다. 와, 딸기다. 고마워, 엄마.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딸기를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역시 딸기를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다. 엄마, 이거 좀 달아. 다음엔 더 단 거로 사줘. 지은이가 딸기를 한 입 베어물고는 그렇게 말했다. 고마움은 한순간이었고 금세 요구가 이어졌다. 그래, 다음엔 더 잘 골라볼게.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다음엔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비싼 딸기를 사줘야 하는 건가? 그럼 언제까지? 오후 6시 준호가 축구 연습에서 돌아왔다.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엄마, 빨래. 준호가 더러워진 유니폼을 벗어서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야, 빨래는 빨래통에 넣어야지. 귀찮아. 엄마가 해줘. 내가 더러운 건 내가 치워야지. 엄마가 어차피 빨래할 건데 뭐.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흙투성이 유니폼을 집어들었다. 이미 바닥에 흙이 묻어서 걸레질까지 해야 했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저녁 뭐야? 똑같은 패턴이었다.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저녁을 묻는 것. 김치찌개 끓였어. 아, 좋네. 고기는 들어갔어? 응, 삼겹살 넣었어. 다행이야. 요즘 고기 없으면 힘이 안 나더라. 남편이 손을 씻으러 가는 동안 나는 밥을 퍼고 국을 그릇에 담았다. 반찬도 여러 가지 내놓았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준호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오이무침. 그런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준호는 축구 연습 이야기를, 남편은 회사 동료와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는 하루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엄마는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가족들은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도 하루 종일 바빴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나만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이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당신이 더 빨리 하니까라며 거실에 앉아 있게 되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을 때 가족들은 내가 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텔레비전에 푹 빠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소파 한편에 앉았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다. 엄마, 물 좀 갖다 줘. 지은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다. 내가 가서 마셔. 에이, 엄마가 갖다 줘. 재미있는 장면인데. 결국 나는 일어나서 물을 갖다 줬다. 지은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다. 밤 10시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의 그림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 문득 20해 전
결혼하기 전에 나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뭘 좋아했을까? 어떤 꿈이 있었을까? 대학교 때 나는 문예 창작과였다.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밤새워 소설을 쓰고 친구들과 문학을 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때 내 이름은 이미선이었다. 지은이 엄마도 준호 엄마도 김 과장 아내도 아닌 그냥 이미선이었다. 이미선은 무엇을 좋아했을까?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혼자만의 시간 따위는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소설을 쓰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틈틈이 글을 썼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시간은 점점 없어졌다. 육아에, 살림에, 아이들 학교 일에 바빠서 글 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몇 년 전 완전히 포기했다. 소설 같은 걸로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차라리 집안일이나 더 하지.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나는 노트북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는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걸. 여전히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걸까? 20해 동안 이미선은 어디 있었을까? 언제부터 이미선은 사라지고 엄마만 남게 된 걸까?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이미선이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다시 찾고 싶다. 공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진짜 나를 알고 있을까? 이미선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아내만 알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예쁜 달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달을 보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다. 항상 할 일에 쫓겨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달을 보고 싶었다. 이미선으로서 달을 보고 싶었다. 가만히 누워서 창밖의 달을 바라봤다.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20년 후에도 나도 달처럼 변함없이 나 자신이고 싶었다. 이미선으로. 그날 밤 폭발한 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조심스러워하며 나를 피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어색했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월요일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클릭했다. 부동산 사이트였다. 우리 집 시세를 알아봤다. 15년 전에 3억에 산 집이 지금은 7억이 됐다. 놀라운 상승이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결혼 전 내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으니까.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집은 아내 이름으로, 차는 남편 이름으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다음으로 검색한 건 법무사 사무소였다. 재산 정리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었다.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재산 정리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 어떠세요? 약속을 잡았다. 이상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 다음에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통장을 정리해봤다. 적금, 예금, 펀드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다. 20년간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온 결과였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후에 첫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며칠째 서먹한 분위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엄마, 배고파? 예전 같으면 바로 뭔가를 차려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냉장고에 우유랑 빵 있어. 엄마가 해줘. 스스로 해. 왜? 내가 해도 되는 일이니까. 첫째는 투덜거리면서도 스스로 해먹었다. 생각해보니 이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왜 지금까지 스스로 안 했을까? 내가 너무 다 해줬구나. 저녁 시간이 됐다.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왔지만 나는 부엌에 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저녁은? 둘째가 물었다. 오늘은 각자 해결해. 왜? 그냥. 남편이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말했다. 피자 시킬까?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했다. 평소 같으면 피자만 먹으면 안 돼. 집에서 해 먹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다.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도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도 같이 먹어. 남편이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있나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2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으면서요? 그건 이제 와서 뭘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남편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럼 뭘 원해? 순간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다. 자유요. 자유. 네, 자유. 밥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자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가 언제 당신을 기계 취급했어? 매일이요. 나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일기장을 남편에게 내밀었다. 읽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남편은 일기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런 거 읽기 싫어. 역시 관심 없으시죠. 나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럼 각자 사는 걸로 해요. 뭐? 이혼하자는 소리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웬 이혼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20년 동안? 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드디어 말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소에 갔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상담해줬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분할과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혹시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집과 통장이 모두 내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시네요. 혹시 남편분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참여하셨나요? 거의 안 했어요. 20년간 제가 다 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유리하겠네요. 변호사는 내 상황을 꼼꼼히 들어보고 조언해줬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준비하시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길이 보였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느 집이요?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사장이 눈을 반짝였다. 아, 그 동네 요즘 인기 좋아요. 금방 팔릴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상 7억 정도 예상됩니다. 7억. 충분한 돈이었다. 언제부터 내놓을 수 있어요? 원하시면 내일부터도 가능해요. 그럼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열었다. 모여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뭐?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한 결과예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큰아이가 물었다. 너희들은 아빠와 함께 새 집을 구하면 돼. 엄마는? 엄마는 따로 살 거야.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이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20년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당황했다. 엄마, 우리 잘못한 게 있어? 사과할게. 둘째가 울먹였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잘못한 게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큰아이가 물었다.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엄마 인생이 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인생.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다. 아이들은 울었고 남편은 화를 냈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20년 살았는데 이게 뭐야? 20년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야? 아이들은 뭐고? 각자의 인생을 사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20년간 제 소리는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세요? 며칠간 집안은 전쟁터였다. 하지만 내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언제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좋아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했다. 깨끗하게 관리된 집이었으니까. 20년간 내가 정성스럽게 가꿔온 집, 계약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부동산 사장이 전화했다. 정말요? 네,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계약이 성사됐다. 한 달 후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설득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20년을 함께 산 정이 있잖아. 정이요? 제가 39도 열날 때 저녁 걱정하시던 그 정 말이에요? 그건 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농담하시던 그 정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계약일이 다가왔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수많은 저녁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다. 내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 마지막 날 가족들 앞에서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각자 열심히 사세요.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네.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었다. 벽에 거울을 걸고 말했다. 안녕, 이미선.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진짜 미소였다. 20년 만에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첫날이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쓴 일기. 오늘부터 나는 이미선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미선. 자유는 생각보다 달콤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이미선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했으니까.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처음 한 달은 적응이 어려웠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했다가
도시락을 쌀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곤 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무의식 중에 오늘 뭘 해먹을까를 생각했다가 나 혼자 먹을 거라는 사실에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점차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는 대신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게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바다를 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매일 다른 색이었다. 어떤 날은 은빛이었고, 어떤 날은 푸른빛이었고, 어떤 날은 황금빛이었다. 좋은 아침이야, 이미선. 매일 아침 거울에 대고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첫 번째 변화는 요리였다. 20년간 가족들 입맛에 맞춰 요리했지만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다. 서점에서 산 요리책을 보며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했다.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다. 그 파스타, 가족들이 거부했던 바로 그 파스타. 혼자 먹는 파스타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아니, 정말 맛있었다. 왜 그때 가족들이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요리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20년간 가족들이 맛없다, 별로다라고 해서 내 요리 실력을 의심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편견이었던 것 같았다. 두 번째 변화는 외모였다. 회색과 베이지색뿐이던 옷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옷들을 샀다. 빨간 원피스, 노란 블라우스, 하늘색 치마. 예전에 좋아했던 색깔들이었다. 엄마가 그런 옷을 입으면 애들이 창피해라는 말에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상관없었다. 내가 좋으면 됐다. 미용실에도 갔다. 10년째 같은 스타일이던 머리를 과감하게 잘랐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제가 예뻐 보이는 스타일로요. 20년 만에 나를 위한 헤어스타일이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다.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자주 보는데. 네, 몇 달 전에요. 혼자 사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뭔가 자유로워 보이시던데 맞네요. 자유로워 보인다는 말이 기분 좋았다. 점차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다. 카페 사장님, 서점 주인 아저씨, 동네 강아지들까지.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다. 네 번째 변화는 취미였다. 20년간 나만의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이 내 시간이었다. 서점에서 소설을 사서 읽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작가의 신작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밤새워 책을 읽는 것도 20년 만이었다.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다. 굳어진 몸을 풀어주니 마음도 편해졌다.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다. 어릴 때 꿈이었던 화가는 아니었지만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건 행복했다. 바다를 그렸다. 매일 다른 색깔의 바다를 그리다 보니 실력도 늘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꿈이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다. 경력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되죠. 카페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다. 천천히 가르쳐 주셨고 실수에도 다독여 주셨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손님을 응대하는 법도 배웠다. 이미선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퇴근할 때 사장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미선 씨, 20년 만에 들어본 내 이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일하는 여자의 표정이었다. 6개월째 변화는 계속됐다. 카페 일이 재미있어서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다. 간단한 샌드위치부터 시작해서 케이크까지. 예전의 요리사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미선 씨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해 주셨다. 내 요리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20년 전 꿈꿨던 모습이었다. 내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보니 큰아이가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고. 아이는 6개월 전과 많이 달라 보였다. 키도 큰 것 같고 얼굴도 야위렀다. 앉아라. 뭐 마실래? 커피 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많이 달라 보여. 뭐가? 모르겠어. 그냥 밝아 보여. 내가 만든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가 말했다. 맛있네. 고마워.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카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아이와 바닷가로 나갔다. 엄마,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다.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 저녁만 챙기고 엄마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 됐어. 아빠도 힘들어하고 나도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그래.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은 안 할게. 왜?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20년간 우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고마워. 대신 가끔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 연락이 이어졌다. 둘째도 찾아왔고 남편도 한 번 왔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남편의 말이었다. 고생 많았어. 처음으로 남편이 내게 한 감사 인사였다. 너도 고생했어. 우리는 좋은 이별을 할 수 있었다. 8개월째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카페 사장님이 제안하셨다. 이미선 씨, 우리 카페에서 요리 클래스 어때요? 요리 클래스요? 손님들이 이미선 씨 요리를 좋아하시니까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해볼게요. 첫 번째 요리 클래스가 열렸다. 5명의 수강생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자신을 소개했다. 20년 만에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파스타 가족들이 거부했던 바로 그 파스타. 수강생들은 열심히 따라했고 맛있게 먹었다.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주세요. 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 요리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그날 밤 일기에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이미선 선생님이라고 불렸다. 20년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오늘은 이미선 선생님이었다. 요리 클래스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다. 입소문이 나서 수강생이 늘어났다. 이미선 선생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깨달았다. 내가 20년간 가족을 위해 했던 요리가 헛되지 않았구나. 1년이 지났다. 요리 클래스는 성공했고 작은 요리책도 출간했다. 이미선의 마음 요리라는 제목이었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받아갔다. 선생님, 책 정말 감동적이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49세에 새 삶을 시작하신 게 정말 대단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선생님 보고 힘을 얻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다. 1년 전 이 바다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의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감사로 차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TV에서 엄마 인터뷰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해. 둘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요리책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 정말 멋져. 남편에게서도 왔다.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고맙고.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1년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안녕, 이미선. 거울 속 나에게 인사했다. 정말 잘했어. 일기장을 펼쳤다. 1년 전 첫 페이지에 쓴 글을 다시 봤다. 나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 적었다. 나는 이미선이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이미선이다. 창문 너머 바다가 달빛에 반짝였다. 내일은 또 어떤 색일까? 궁금했다. 내일의 바다도 내일의 나도. 39도 열에 쓰러진 엄마에게 저녁은요? 라고 물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저녁이 아니라 내 이름이 중요한 이야기가 됐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49도, 59도, 69도 새로운 시작에는 전혀 늦지 않다고. 당신에게도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저녁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안녕, 이미선의 새로운 하루야. 그리고 활짝 웃었다. 진짜 미소로. 내 이름으로 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